안녕하세요. 저는 스케터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윤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무래도 챗GPT와 어떤 한국의 미래 약간 이런 느낌의 포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챗GPT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점을 바꿔야 될 게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챗GPT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낸 논문입니다. 이게 논문이 제목이 되게 도발적인데요. Sparks o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거죠. 그러니까 AGI, 그러니까 정말 인간 같은 인공지능의 스파크라는 건 어떤 뭐랄까요, 이제 초기의 모습. 그러니까 즉 이 논문이 하고 싶은 말은 GPT-4. 챗GPT가 이제 흔히 GPT 3.5라고 많이 여겨지고 지금 그 이후에 GPT-4가 나왔는데 그 모델이 AGI의 어떤 면모를 초기 버전의 면모를 좀 가지고 있다. 그런 사례들을 이제 많이 연구한 논문입니다. 직접 읽어보셔도 되게 좋은데요. 그냥 거의 사례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페이지 정도 되는.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제가 재밌었다고 놀라웠다고 생각하는 걸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도구라는 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제 보면 도구라는 게 어떤 API를 호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GPT-4의 프롬프트로 네가 앞으로 답변을 제공할 건데 답변을 제공할 때 쓸 수 있는 API가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검색이라는 서치라는 API를 쓸 수 있고 아니면 칼큘레이터라는 API도 쓸 수 있고 캐릭터 문자열 세는 API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API를 쓰는 법을 사전적으로 학습을 시킨 적은 없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그러고 이제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그걸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search라는 API를 쓰고 search의 쿼리로 current US president라는 말을 해서 답변까지 나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구를 쓴다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얘는 처음 보는 도구도 말로 설명하면 쓸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결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딩입니다. 코딩은 지금도 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잘하냐 하면 리트코드라는 어떤 이제 코딩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 평균 유저 점수가 맨 아래쪽에 있는 행인데요. 그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 평균 점수가 인간이 적었고 종합 최종 점수가 38.2점 정도 됩니다. 근데 GPT-4는 38점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인 프로그래머 수준의 이미 코딩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 이제 AGI나 이런 지능과 관련된 실험 중에 Theory of Min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테스트할 때 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Theory of Mind인데요. 이게 어린 시절에는 이게 없어요. 제가 이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앨리스가 드롭박스 폴더에 어떤 파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shared 폴더, 포토스라는 폴더에 이걸 넣고 얘가 딴 걸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폴더에 있는 파일을 다른 데로 옮긴 거죠. 그러면 앨리스가 다시 돌아와서 이 파일을 찾고 싶으면 어디를 찾겠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간도 아주 어렸을 때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저 옮겨진 폴더, 그러니까 템프라고 돼 있는 저 폴더를 볼 거라고 애들은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앨리스의 입장에서는 딴 데 갔다 왔으니까 저기를 못 받겠구나라는 인식이 아직 생기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GPT 3.5도 이 문제를 정답을 풀지 못했는데 GPT-4는 얘가 딴 데가 있을 때 딴 사람이 이 파일을 옮겼기 때문에 얘는 원래 자기가 놔뒀던 저 포토스라는 폴더를 볼 거야 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heory of Mind라는 문제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보여드린 GPT 계열은 결국 LLM이라고 불리죠.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엄청나게 큰 모델 사이즈로 학습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저희도 딥러닝을 오래 해왔지만 1년 전, 2년 전에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바꿔야 될 시기라고 저는 저희 팀 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GTC라고 해서 엔비디아, 그러니까 AI 칩 하드웨어의 그냥 독점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1년 동안 가장 큰 행사인 GTC라는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젠슨 황이라는 대표분이 지금이 이제 아이폰 모먼트 오브 AI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폰이라는
혁명적인 제품이 나오고 그 아이폰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이런 시기에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빌 게이츠도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는데 자기가 살면서 기술에 놀랐던 적이 2번 있는데 그 2번째가 이 GPT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런 PC, 인터넷, 스마트폰만큼 이 인공지능이 지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은 사실 저는 AI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는 더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가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 혁명보다는 조금 더 산업혁명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아까 뭐 의원님께서도 그 러다이트 운동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산업혁명은 인간이 원래 물리적으로 하던 활동을 이제 기계들이 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AI 패러다임 시프트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기계가 할 수 있게 되면서 지적 활동에 대한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는 산업혁명에 조금 더 가깝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정말 기존의 기업들의 지형과 국가들의 경제적 혹은 뭐 국력이라고 불릴 만한 여러 가지 지형들이 이 시기를 계기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이 산업화를 매우 성공적으로 전환을 잘 이뤄내서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가 있게 된 건데 이제 또 다른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의 시기가 왔으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제가 이제 바뀌어야 할 관점 3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한 바뀌어야 할 관점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일을 하고 다양한 뭐 업계분들이나 기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정부 관련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경험했던 오해들,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서 제가 느꼈던 오해들이거든요. 첫 번째 오해는 딥러닝이라는 게 이전보다 더 똑똑해진 소프트웨어다 이런 오해입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긴 하죠. 더 똑똑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약간 그렇게 묘사하기에는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슬라이드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체될 어떤 직업 모음 이런 거 하면 이제 항상 왼쪽이 대체될 직업 순위, 오른쪽이 대체 안 될 직업 순위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반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왼쪽이 제일 대체 안 될 직업처럼 보이고요. 오른쪽이 제일 빨리 대체될 직업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물리적인 직업이 제일 대체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아직 이런 하드웨어나 로봇이나 이런 기술의 발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적 활동이 제일 빨리 대체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AI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점으로 한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지적 활동의 데이터가 온라인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적 활동이 학습하기가 제일 좋은 거죠. 왜냐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반면에 우리가 물리적인 데이터는 사실 물리적인 데이터가 어디 있어 하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빨리 AI가 학습하기 좋은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AI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이 모델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2.0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랑은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라고 그걸 코드로 한 줄씩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소프트웨어한테 시키려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일만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것처럼 하면 돼 라고 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학습을 하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작곡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작곡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단지 그냥 예시만 있을 뿐이죠. 야 이런 게 작곡된 결과물이야 를 보여주면 그냥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부가가치의 지적 활동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저는 되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딥러닝 모델이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데이터가 있다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모델을 열어보면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모델이 되게 잘못된 말을 자꾸 한다. 그러면 그 모델을 열어서 그 모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좀 지우면 되지 않냐? 라고 많이 질문도 제가 받았는데 실제로 열어보면 그냥 이런 숫자들 알 수 없는 숫자들밖에 없고요. 데이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아라고 말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모델의 업데이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오픈AI 블로그에도 이 세이프티 관련된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보다는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러닝이라는 게 그냥 더 똑같지 원래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소프트웨어 2.0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게 좀 오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GPT나 저희도 만들고 있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인 계산을 하는 기계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데이터 학습한 걸로 그냥 통계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것도 완전 틀린 말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통계적으로 말을 만드는 테크니컬이 맞는데 그런 말이 좀 오해를 낳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기존의 GPT-3보다도 논리력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럼 왜 논리력이 좋아졌냐?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제 GPT-3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면 코드 다빈치라고 코딩을 중심으로 배웠던 모델이 있고요. 텍스트 다빈치라고 텍스트 중심으로 배웠던 모델이 있어요. 재밌는 건 코드 다빈치가 코딩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태스크에서도 텍스트 다빈치를 이기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코딩을 배웠는데 코딩을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왜 코딩을 가르치는데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지? 네,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LLM 학습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코딩 데이터를 배우는 건데요. 결국 코딩 데이터는 사람들이 독스트링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코드를 짜고 싶다는 어떤 의도가 텍스트 자연어로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코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배우면서 이런 코드를 짜고 싶으면은 이런 의도가 있으면 이런 코드를 짜면 되는구나 순서대로. 그러니까 뭔가 코딩 데이터를 배우면 논리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코딩 데이터 이게 인간 애들한테 태권도 가르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태권도 가르칠 때 태권도 기가 막히게 해서 올림픽 나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태권도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 말 듣는 것도 배우고 사회성도 기르고 사교성도 기르고 끈기도 배우고 이런 거잖아요. 태권도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배우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LLM도 그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코딩을 잘하려면 코딩 데이터를 배워야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코딩 데이터를 배우면 논리력이 형성돼서 그 논리력을 가지고 논리력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테스트를 다 풀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바뀌는 게 언어적인 장벽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력이라는 건 사실 제가 한국인이라서 제가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만 논리력이 발휘되고 갑자기 영어로만 논리력이 발휘 안 되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역량이라는 건 언어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이 하나의 언어로 어떤 역량을 획득하면 다른 언어로 그 역량이 발휘되는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GPT-4의 성능을 보면은 한국어 성능이 매우 올라와 있는 상태고 GPT-3.5, 그러니까 지금 챗GPT라고 불리는 모델의 기존 영어 성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한국어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게 한국어 데이터를 더 많이 배웠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데이터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비율로 보면. 그러면 영어로 배웠던 수많은 역량이 한국어로도 발휘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해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고 결국 역량의 장벽만 남는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 어떤 역량을 모델한테 주입하기 위한 대량의 데이터셋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최근에 계속 모델 크기가 얼마냐, 초거대 AI라는 말에서도 모델 크기가 커야 된다 이런 어떤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저는 그게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저는 모델 크기는 좀 더 인간의 뇌 사이즈에 가깝고 데이터의 크기와 다양성은 인간이 살면서 하는 경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뇌만 좋다고 해서 꼭 잘하게 되는 건 아니고 경험, 결국 데이터셋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게 사실 루다에서 잘 보입니다. 이게 루다랑 제가 했던 대화에 계신데 이게 제가 루다가 자취한다고 해서 어디로 갈 거냐고 하길래 제가 성수에 살 때는 성수로 자취하러 오라고 했던 대화거든요. 그래서 성수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설득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수가 왜 좋냐면 서울 숲도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재밌고 희망하기가 많고 강남보다 더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루다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오 너가 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엄청 감동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대화적인 감각이 그럼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량의 사람 간의 대화 데이터에서 사회성을 학습하는 거고 이런 오픈된 대화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적이고 소셜하고 관계적인 대화를 하느냐가 되는 거고요. 루다가 2.3B 정도의 모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커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이즈의 모델보다도 훨씬 더 소셜 인터랙션 능력이 좋은 것도 결국 데이터셋에서의 어떤 영향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LM은 통계적인 계산을 하는 기계라고 보면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대량의 데이터에서 어떤 역량을 습득하고 그 습득된 역량을 가지고 다양한 작업에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빨리 할게요. 또 이제 저희도 많이 겪었지만 AI는 완벽한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것도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왜 오픈AI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먼저 제품을 공개할 수 있을까? 왜 다른 빅테크들은 이렇게 제품 공개를 못하고 있을까? 당연한 게 2020년부터 오픈AI GPT-3를 플레이그라운드 공개를 했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써보는 데이터를 많이 모아왔거든요. 그걸로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세이프티라는 문제도 되게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내보고 피드백 받고 데이터 보고 또 재학습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가 높으면 공개를 못하거든요. 공개를 못하면 데이터를 못 모읍니다. 데이터를 못 모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데이터 공개를 못합니다. 이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들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도 아직까지 아주 다들 너무 늦었죠 공개하는 게. 그리고 막 사람들 답답해가지고 리서처를 다 나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AI 회사들도 기본적인 세이프티 대응해야 되고 기대치도 잘 매니징 해야 되고 세이프티 데이터 확보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현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좀 이게 실제로 이런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AI가 틀릴 가능성이 상존하는 게 AI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게 한번 처음에 완벽하지 않겠지만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개선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낮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는 기본적으로 기존 소프트웨어랑 조금 달라서 버그 없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빠르게 되고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을 몇 가지 드리자면 일단 대량의 데이터셋에 대한 공동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데이터셋 중요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영어로 AI를 하기가 되게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커먼 크롤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데이터셋이냐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싹 다 크롤하는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하냐? NGO가 합니다. 비영리단체죠. 비영리단체. 커먼 크롤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있고요. 여기가 대기업들한테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냥 물론 여기 당연히 저작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는 비영리니까 하면서 이제 커먼 크롤이라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크롤하고 그걸 공개를 해서 누구나 학습을 할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AI 호드나 이런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면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몇백 메가, 몇 기가 정도의 데이터, 텍스트면 많은 건데 지금 LLM의 흐름에서는 그 정도 데이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옛날 관점에서 큰 데이터지 지금 관점에서 큰 데이터는 그 정도 데이터가 아니라 텍스트로 막 테라바이트 정도는 돼야 뭐 LLM 학습시킬만 하지 이 정도 데이터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구하는 게 거의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는 결국 AI가 되게 기존 소프트웨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은 새로운 고민과 애매한 케이스, 그레이 에어리어, 법적 갈등, 사회적 갈등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근데 그게 무섭다고 아예 안 하게 되면 결국 뒤처지기 때문에 결국 그걸 최소화하면서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런데 이런 토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터레이션 어떻게 돌 거냐 이런 토론을 하려고 해도 정확한 이해나 컨셉스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또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빠르게 또 제도화를 해버리면 또 다음 1년 있다 또 지금은 또 이게 안 맞네?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AI가 국가 경쟁력에 되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 데이터 측면, 하드웨어 측면, 어떤 생태계 측면 이런 측면에서 국가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